예, 여러분, 사과표현 3주 3차 시 공부를 합시다. 3주차에는 1차 시의 가족의 의미, 2차 시의 회복 탄력성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3차 시는 신화와 인간 심리로 내용을 만들었어요. 일단 이제 신화는 여러분 신화 그러면 어떤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한참 초등학생 여러분이 지금 20대 초반이니까 10년 전이면 10년 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예, 어쩌면 그 무렵, 예, 한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화책으로 뭐 열 몇 권까지 나와서 그 어린이들 사이에 아주 인기가 많았죠. 재밌으니까 그랬을 거죠. 재밌으니까. 그다음에 지식도 교양도 풍부해지고, 그런데 또 이제 이 신화는 그러니까 민담, 민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민담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이제 통틀어서 민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민담에는 세 가지 이제 하위 분야, 하위 종류가 있어요. 그 첫째가 신화, 예, 신들의 이야기죠. 신들의 이야기, 신화. 그 다음에 전설과 민담이 있죠. 전설은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는데 오래전에 TV에 나올 때 보면 전설의 고향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주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전설 전해오는 이야기죠.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전설은 이제 그러니까 민담도 말 그대로 민가에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이야기를 말하죠. 그런데 민담에 비해서 전설은 이제 차이가 뭐냐면 어떤 그 소위 증거물이 있죠. 옛날 어느 마을에 김진사가 살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표식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이고 민담은 좀 더 이제 그 더 전설보다는 좀 더 아득한 그런 이야기들 하여튼 이렇게 신화와 전설과 민담 부터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특히 신화는 이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화는 먼저 떠오르면 단군 신화부터 떠오르죠. 단군 신화는 이제 어쨌든 그 신화에 의하면 신화는 그 단군 신화는 고려 시대 때 아마 충렬왕 때일 거예요. 몽골이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아주 그 위축된 고려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좀 다독이고 우리가 아주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보여주기 위해서 민가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을 묶으면서 이제 그 민가에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단구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묶어서 이렇게 그 담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제 문헌으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구의 신화. 그다음에 뭐 고주몽 신화라든가 박혁거의 신화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한국에서의 신화는 대체로 건국 신화죠. 예, 건국 신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우리가 지금 3주 3차 시에 보려고 하는 신화와 인간 심리에서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리스 신화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가 이제 본래 히랍이거든요. 히랍 반도인데 영어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바람에 히랍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내전, 그리스는 이제 작은 폴리스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그런 섬에서 그야말로 다도했죠. 그 반도에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큰 도시국가가 두 개 있었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근데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 동맹군 간의 소위 내전이 일어난 게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서로 그 힘도 많이 빠지고 또 전염병도 돌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시락 그 소위 그리스가 망합니다. 그 로마 제국에 망한 거죠.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이렇게 접수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의 이름도 로마식 표기로 다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보통 이제 그렇게 책으로 만화책으로 엮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우리 이미지에 저장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그 그리스 신화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인간 심리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30분 만들어 놓은 동영상 그 편집해서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인간 심리, 자, 우선 신화는 그 문명 이전에, 아까 내가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그 신화는 문명 이전에 고대인들이 그 어떤 원초적 감각으로 받아들인 그런 세상 체험을 담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화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과 논리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아주 그 생동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면서도 한편은 상당히 과장되고 또 일정하게 왜곡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형성된 이게 이제 그 오랜 시간을 이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화든 전설이든 민담이든 적층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적층.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그 A에게서 B로 전해지고 B에서 C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본래 이야기가 과장되고 또 어떤 것은 덜어내고 어떤 것은 덧붙여주고 과장되고 또 다소 본래 이야기와 그 의미에서 또 왜곡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문자로 정착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층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형성된 두터운 퇴적층은 신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해석을 놨죠. 그러니까 내가 그 1차 시에 이제 그 3주 1차 시에 3주차 우리 3주에 1차 시, 2차, 3차 시에 수업할 내용을 설명하면서 신화 이야기할 때 서구 문명의 두 원천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헬레니즘 문학, 헬레니즘 문화,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신화,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그 인문학적 문명, 인간 중심의 신화이면서도 사실 우리가 뒤에 공부하겠지만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건 인간의 상상력이 빗어낸 인간이 만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가 기륭화복 이런 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었던 근데 이전에 그런 시대에 이건 그런 어떤 자연현상이라든가 인간 삶의 다양한 기륭화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신을 창조해서 신들의 이야기로 바꿔서 노래하고 해석했던 것이 이 그리스 신화거든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그 그리스 고대 문명의 그 기초한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이 기독교 사상 이걸 이제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서구 사상의 두 원천 핵심 기둥은 하나가 헤브라이즘이고 하나가
헬레니즘인데 헤브라이즘은 기독교 사상이고 헬레니즘의 뿌리는 지금 우리가 3차 시에 아주 일부 작은 일부를 공부하는 그리스 신화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스 신화는 그 기독교 신앙, 헤브라이즘과 함께 서양 문화의 양대 뿌리가 되는, 뿌리로 평가되는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헬레니즘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풍부한 내용과 높은 예술적 가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익히는 신화라고 볼 수 있어요. 신화의 특성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 신들의 이야기지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그런 사유가 들어있어요. 사실 단군 신화도 인간 중심의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그 주요 특징을 보면 현실 중심적인, 그러니까 우리 애속담에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이승이 낫다. 저승은 이제 죽은 세상이니까 이승이 낫다. 그러니까 뭐 어렵고 힘들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낫다. 그 뜻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정신세계 문화에는 이렇게 면면하게 이어져 오는 문화적 그 어떤 무의식 안에는 이런 현실 중심적인 그런 사유가 아주 그 뿌리 깊게 들어있는데 그 단군 신화도 보면 바로 그거예요. 현실을 중심적인,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유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단군 신화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 아주 짧죠? 곰이 인간이 되고자 해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3, 7일에 그 뭐 쑥과 마늘만 먹고 3, 7은 20일을 지내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호랑이하고 같이 있었는데 호랑이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못 견디고 가고 곰은 그 인내 참고 결국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됐는데 이제 아이를 낳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빌어서 또 뭐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단군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인간 중심이고 현실 중심적인 그런 그 한국인의 어떤 무의식적 사유가 단군 신화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 특성은 이렇게 인본주의, 현세주의. 이건 그리스 신화도 사실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을 말하죠. 인본주의, 현세주의, 현실에서의 삶을 저승에서의 삶. 나중에 이제 죽으면 뭐 천국에 갈지, 뭐 극락에 갈지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죽으면 일단 끝이죠. 일단 끝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신앙으로서야 뭐 이렇게 천국도 있고 내세도 있고 뭐 극락도 있겠지만 끝이죠. 일단 우리 이성적 사유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 신화 역시 그렇게 인본주의, 현세주의, 그다음에 다신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와 이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일신주의죠. 오직 한 신만을 믿는 것. 뭐, 난 성경을 잘 모릅니다만은, 오직, 그 구약에 보면, 오직 여호와, 자신만을 믿을 것을 복종하고, 그것을 강요하다시피 하잖아요. 일신주의, 유일신 사상, 그거죠. 신은 오직 하나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 사고 표현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유일신 사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매우 배타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종교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신을 포용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 오직 내가 믿는 신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 보면 그 어떤 갈등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 신화의 특징은 뭐예요? 다신주의. 신 많잖아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신 아주 많아요. 그 신들이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인간 삶과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 삶에 개입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어느 하나의 신만이 유일한 신으로 숭배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개방적이죠. 이런 것은 그리스 신화가 갖고 있는 어떤 매우 그 풍요로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독일의 시인, 세계적인 시인 슐러는 그리스 신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시에서 온 자연 속에 신성과 생명의 온기가 살아 숨쉬던 신화 시대가 이제 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계여 어디 있는가 돌아오라. 자연의 사랑스러운 청춘 시절이여, 노래가 있는 동화 나라에서만이 그대의 경이로운 자취 아직 살아있구나. 들판은 생명을 잃은 채 탄식하고 신성한 것 어디에도 보이지 않나니, 저 생명의 온기가 가득하던 형상에서 살아남은 건 오직 그림자뿐이로다. 이 그림자는 이제 그 신들의 세계에 대한 어떤 자취, 흔적을 의미할 뿐이죠. 2주차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가족이란 무엇인가에서의 그 그림자만 좀 다른 그런 의미죠. 이렇게 그 언어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자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의어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 실러 시인에게 신화의 시대는 신들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배하고 온 천지에 생명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며 자연의 고귀한 존엄함이 부여된 시절로 기억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는 신화의 시대는 만물의 신들의 자취가 되어 있었죠. 근데 지식과 논리가 이제 자연에서 신들을 추방시켰다. 이건 이제 실러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점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신들의 세계, 신들의 그런 신들이 지배하는 주술적인 세계관,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그리스가 히랍이 로마에 그 이제 통합되면서 이제 그 소위 헤브라이즘 기독교 사상이 또 널리 퍼져 나갔죠.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천년은 또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보편, 널리 일반적으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신중심의 어떤 질서, 세계관이 소위 중세 천년을 지배했다. 근데 근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이라든가 뭐 르네상스, 이제 문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전 그리스의 그런 문명, 인간 중심 문명을 되살리는 게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인류의 어떤 역사적 큰 혁명적인 변화를 이렇게 통해서 결국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근대고 이성 중심적 사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식과 논리가 자연에서 신들을 추방시켰다. 이제 이런 논리에 보면 신들은 가버렸다. 더불어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고귀한 것, 모든 빛깔, 모든 생명의 소리도 앗아 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이성 중심의 어떤 사유가 신 중심의 이런 질서를 이제 그 뒤쪽으로 이제 물러가게 한 것을 이렇게 실러가 안타깝게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숲을 헤치고 파도를 거슬러 미추버도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온다. 신들에 따르고 남은 건 신성을 빼앗긴 자연과 영원히 사라진 언어일 뿐이다. 이제 사실 인간 중심의, 그러니까 이런 신 중심의 그 주술적 사회에서 이성 중심의 인간 중심의 근대적 사유로 이렇게 인류의 어떤 정신사적 문명의 변환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과학기술도 그렇고 삶도 풍요로워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습니까? 결국은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그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에 그 어두운 면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죠. 보게 된 거죠. 대량 살상 무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문명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지성들이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결국은 인간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이런 어,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이르렀구나라고 한탄하게 되면서 이제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까지 이렇게 어떤 사유가 발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리스 신화는 이제, 지금 내가 내 책상에 지금 들고 있는 책이 보입니까? 자, 제목이, 예, 이렇게 화면에 잘 안 보입니다. 내가 화면을 이제 깔끔하게 하느라고 배경화면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서양 문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윤일권, 김원익 선생 두 분이 지은 건데, 무려 이 책이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700페이지가 넘는데, 이제 이 책을 또 참고해서, 어, 신화와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또 내가 한번 강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또 이 7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바탕으로 또 15주차 강의를 했었고, 우리 사고 표현 3주 3차 시에는 이 중에서 그야말로 아주 적은 분량, 응? 을 이제 가져다가 그걸 인간의 심리와 연결해서 공부를 한번 흥미롭게 해 보는 겁니다. 우리 사고 표현 3주차, 3주 3차 시간에 이 정도 하고, 또 뒤에 30분 편집해서 함께 50분 수업을 듣도록 하지요. 예. 예, 여러분 또 이어서 3차 시 수업을 합시다. 우리가 지금 사고 표현 제3주 3차 시, 신화와 인간 심리, 이런 주제로 그리스 신화에서 몇 가지 분만 가지고 공부를 해보기로 했죠. 여기 목차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제 그 1차 시 때 3주 전체 수업의 내용을 안내를 하면서 3차 시에는 신화와 인간 심리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 문명의 두 축이, 하나가 헬레니즘이요, 하나가 헤브라이즘, 즉 기독교 사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그 서양의 원천적인 문명인데, 그리스 신화는 굉장히 이제 그 이야기가 많아서 이걸 우리가 다 다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우리 사고 표현에서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몇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크게, 오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 그리고 피그말리언 효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신화와 인간의 심리,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은 프로이드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은 새 인물 띄었어야 되겠죠. 새 인물의 운명에서 중요한 인간의 심리를 이제 밝혀내는데요.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 사내아이가 부모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품는 상반된 어떤 충동. 근데 어머니에게는 이제 성욕이라기보다는 어머니를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어머니를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이제 방해를 받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제거하고자 하는 소위 살해 충동, 이걸 이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집중하는 자기 도취증을 말하는 개념이에요. 나도 이제 페이스북을 뭐 하긴 합니다만은 많이는 올리지 않고 그러는데,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아 도취가 좀 심한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자기 얼굴들을 많이 올려. 남자들이 왜 자기 얼굴을 올려? 자기 스스로 자기 셀카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뭐 예, 하여튼 좀 볼프 별로. 예, 하여튼 그다음에 피그말리언 효과,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힘. 피그말리언 효과는 교육학 쪽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믿는 만큼, 그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신뢰하는 만큼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성취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비롯한 심리, 정신 분석학자들은 이 오디푸스, 나르시스, 피그말리언 이 세 인물의 운명에서 중요한 인간 심리를 밝혀내는데, 요 얘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날짜 뭐 그 신경 쓰지 말까. 요 날짜는 뭐 이런 건 그냥 무시하세요. 내가 어디 인문학 강좌에서 그 활용하느라고 만들었던 그 수업 자료니까. 예. 자, 소폴레스의 비극에 이제 오디푸스 왕이 있는데, 자, 테베를, 아테네는 이제 도시국가죠.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게 도시국가, 폴리스 작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테베는 아테네 북쪽에 위치한 도시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베 왕 라이소스 왕비 이오카스테, 그러니까 라이소스 왕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아니라 자식이 없죠. 오타가 하나씩 나와서 긴 내용이라서 자식이 없었어. 우리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 무당을 찾아가나요? 점집에 가나요? 여기는 이제 신탁에 신들에게 묻는 거죠. 이들에게 내려진 신탁이 상당히 어처구니 없고 소름 끼치는 내용이어서, 그래, 아들을 원하니까 아들을 낳게 해주마. 아니, 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자라서 아비를 죽이고 오미를 취하리라.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관계를 맺으리라 이 말 아니에요. 얼마나 이제 끔찍한 겁니까? 그래서 라이오스는 이제 이 테베 왕 라이오스는 그날부터 이제 아내와의 잠자를 피하죠. 신탁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어느 날 자제력을 잃고 이어갔을 때 동침해요. 운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신탁을 피하는 길은 뭐예요? 아들이 자라기 전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죽거나 아들을 죽이거나. 근데 부모로서 차마 아이를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목동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목동에게 갖다 죽여라. 근데 또 아니 목동도 또 안 죽여. 근데 이제 안 죽이고 지가 키우면 안 되니까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의 친구는 목동에게겠죠.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테베가 아닌 곳에서 아이를 키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웃나라도 보면 또 이야기가 되려고 그러니까 신화 이야기니까 코린토스 왕도 또 아이가 없네. 그래서 이제 이 목동이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에게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흔쾌히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오디푸스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목동이 데리고 온 그야말로 근본 없는 아이를 왕이 아무리 자식이 없다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는다? 말이 안 되죠. 신화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디푸스, 우리 단군신화도 그렇잖아요. 뭔 곰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쑥하고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말 자체가 아니죠. 이건 하나의 우화고 상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디푸스는 어쨌든 자신 양자임을 모른 채 멋진 청년으로 장성해서 코린토스 왕과 왕비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양부모죠. 근데 양부모인지를 모르죠. 모르고 잘하는 거예요. 아는 게 좋았을 텐데 모르고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푸스는 우연한 기회에 몸서리치는 신탁을 듣게 돼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취할 것이다. 이 신탁이 실현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린토스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오디푸스는 이제 테베로 가는 길목에 접어서, 테베가 어딥니까? 자기 고향이죠. 테베 왕은 자기 친부잖아요. 이 길에서 마침 한 그 사람들 일행과 만나요. 한 노인과 그의 수용원들을 만나는데, 이 노인이 바로 자신의 친부 테베 왕 라이오스 왕이에요. 라이오스는 마침 그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테베에 들어와서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고,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막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런 이제 아주 난동을 부리는
괴물이었는데 이 괴물을 퇴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델포이로 가서 신탁에 신들에게 하소연하러 델포이로 가는 중이었는데 마침 오디푸스를 만나는 거예요. 둘 다 성질이 급해갖고 서로 먼저 길을 가기 위해 다투다가 양보를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래서 둘이 이제 라이오스가 오디푸스를 모욕하고 때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잖아요. 또 어른이고 나이 들고 그러니까 오디푸스를 모욕 때리니까 오디푸스가 격분해 갖고 이제 싹 죽여버려요.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테베에 도착했어요. 손 탈탈 털고 스핑크스 퇴치하고 이제 테베의 왕으로 추대되는 거죠. 왕비가 이제 왕은 돌아오지 않고 백성들은 죽어나가니까 스핑크스를 퇴치한 사람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내가 당연히 이제 왕비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라이오스 안에 이오카스테가 누굽니까? 생모죠. 생모가 결혼해서 아들 둘과 딸 둘을 낳아 15년의 세월이 흘렀네. 행복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요. 근데 신들이 그들 두지 않죠. 그래서 테베에 다시 역병과 기회가 찾아들어요. 모든 백성들이 고통으로 신음해요. 절망하는 테베 백성들은 이제 오디푸스 왕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테베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하죠. 왜 다시 한번입니까? 전에 이 괴물 있었잖아요. 스핑크스 퇴치하고 테베를 이제 구했으니까 다시 한번 구해달라고 간청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오디푸스가 아폴론에게 이제 사제를 보냈는데 그 크레온은 또 이제 숙부예요, 숙부. 이 어머니의 남동생, 어머니의 남동생, 자신의 숙부, 어머니가 아니고 지금은 아내죠. 크레온이 도착해서 선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를 알아내서 그를 죽이거나 추방할 때만 이 역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아폴론의 이제 신탁 말을 크레온이 이제 이 오디푸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디푸스는 이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어요. 누구냐? 누가 이 범인이냐? 묻는데 오디푸스가 이제 이 예언자는 바로 그대가 이 나라를 더럽힌 불경한 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디푸스는 이제 화가 나죠. 당연히 내가 범인이라고? 응? 내가 범인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어떻게? 나 그런 일 없는데.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기죠. 그 양부잖아. 양부.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 근데 자기가 어떻게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를 죽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예언자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왕에서 쫓아내려고 자신의 처남, 숙부가 아니고 처남이군요. 원래 숙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 원래 어머니의 동생이니까 숙부인데 제가 어머니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어머니인지 모르고 결혼했으니까 처남이 된 거죠. 참 족보가 복잡해졌어. 하여튼 크레온이 자신을 추방하려고 이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왕비고 또 친모가 딱 등장해갖고 뭔가 이상한 말을 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테면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는 아들의 손에 죽게 되는 신탁을 피하려고 아들을 산에 갖다 버렸다. 이 신탁은 오디푸스가 코린토스 왕자였을 때 델포이 신전에서 받은 그 신탁, 즉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는 예언과 놀랄 정도 일치하죠. 그러니까 오디푸스는 이제 아주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코린토스 왕의 부고를 가지고 이제 사자가 이웃 나라에서 딱 도착해요. 이제 오디푸스가 이제 코린토스의 아들이었잖아요. 양자였잖아요. 근데 사자가 사신이 이 부고 코린토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만 가지고 왔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코린토스 부왕의 사실은 오디푸스의 친부가 아니다. 이 소식도 함께 가지고 와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결국 내가 죽였구나. 이제 결국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푸스는 친부 살해범이고 친모와 결혼한 피해르나임이 드러나요. 궁전으로 뛰쳐 들어간 이오카스테는 이제 그 왕비, 그 다음에 친모, 생모, 목을 매어 자살하죠. 뒤를 쫓아간 오디푸스도
여고 왔을 때 브로치로 자신의 돈을 찔러요. 형벌을 스스로 가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디푸스 왕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로이드가 인간의 심리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오디푸스에게 인간 신탁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운명이 신들의 명령을 받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오디푸스 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운명과 자유 혹은 저항의 문제. 그러니까 운명, 이 오디푸스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운명에 속박되어 있는, 그걸 숙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오디푸스 왕을 쓰는 소포클레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끝내 피해갈 수 없다. 이거 이제 사실은 그리스 시대 작가들 일반적 관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오디푸스 왕의 내용은 이 작품과 더불어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로노스 오디푸스 왕. 그러니까 이제 이 오디푸스가 테베를 떠나서 이제 방랑을 하잖아요. 눈을 찌르고. 그리고 안티고네 이제 큰 딸이죠. 큰 딸이 있고요. 안티고네가 이제 딸이 아버지를 이제 버설피며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세 3부작인데, 오디푸스 왕, 클로노스 오디푸스는 이제 그러니까 뭐 유백길의 어른 스스로 오디푸스와 그가 따는 집안의 반목과 제시를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큰딸 안티고네는 오디푸스를 따라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를 이제 뭐 좀 도와주는 거죠. 눈이 멀었으니까. 작은 딸 리스메네는 집에 머물면서 이제 뭔가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디푸스의 두 아들 둘, 딸 둘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아 사이에서. 오디푸스 두 아들은 서로 이제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크레온, 일단 임시로 이제 그 왕이 되어 있는 크레온에게 또 반기를 들고 서로 반목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클로노스 오디푸스인데, 여기서 이제 이 아들들 다 이제 오디푸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죠. 그러나 이제 이 오디푸스는 그 환멸을 느끼고 그들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디푸스의 후원을 받았고, 오디푸스가 죽은 후에는 이제 그의 유해를 서로 점유해서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정통성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오디푸스의 시신을 확보하는 쪽이 이제 전쟁 승리를 거두고 권력을 잡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신탁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디푸스는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그의 참회, 아들들, 두 아들, 그래서 그들의 제의를 거절한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뭐 오디푸스는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왕 테세우스는 오디푸스의 유해를 이제 모르게 이제 숨겨놓죠. 자, 이렇게. 그래서 오디푸스는 과오를 범하고, 그렇죠?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취했고, 이런 과오를 범하고 결함을 지닌 인간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선한 인간이고, 천박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끔찍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뭐죠? 신탁을 듣고 그 신탁이 실현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를 떠나서 또 테베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자신의 친부를 죽이고 친부와 이제 결혼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거, 인간이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운명을 결정짓는 외부적인 힘의 대립을 이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편인 클로노스의 오디푸스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운명의 힘을 이야기해요. 이 운명의 힘 앞에 오만한 자는 필연적으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작품에서 인간으로서 한계를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클로노스의 오디푸스에서는 인간은 항상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 운명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해요. 자, 오디푸스가 테베로부터 추방되지만 신들이 왜 오디푸스의 운명을 그렇게 정했는가는 또 아무도 묻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내려진 신의 부당한 재난조차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신이 주관하는 우주 질서의 일부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오디푸스 왕 이야기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는 불가이한 힘이 존재한다.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힘이 인간의 노력이나 이성의 영역 밖에서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불안한 사실을 상기시키죠. 인간 존재의 취약성을 드러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안티고네 이제 3부작. 안티고네. 이건 이제 안티고네는 어떤 또 인물이냐면 연극으로도 상영되고 광주에서 그랬었는데, 자, 이건 이제, 되면 그 테베에 남아있는, 오디푸스의 왕 두 아들끼리 서로 이제 죽고 죽이고, 삼촌 크리온과 또 싸우고, 이런, 이제 고륙상전이 있었잖아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됐고 넘어가 보고요. 이제 안티고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티고네는 뭐냐면, 이제 그 서로 간에 전쟁하다가, 권력을 잡기 전쟁하다가, 두 오빠가 서로 서로 죽였거든요. 근데 특히 폴리네이케스는 자신의 장인의 이제 군대까지, 이웃나라 장인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다른, 그 나라 사람, 그 군대까지 빌려서, 이제 내전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이제 테베에서는 조국을 배신하는 사람으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이 섭정 크레온 왕이 안티고네 이제 숙부가 되는 거죠. 크레온의 명령에 따라, 이를테면 폴리네이케스는 매장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산채로 들짐승들의 먹이로 내버려 두도록, 이게 국법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누구든 간에 폴리네이케스를, 그 시신을 거둔다면 그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왕이 크레온이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다시 이제 테베로 돌아온 이 안티고네가 이 오빠의 시신을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었던 예. 그래서 밤에 몰래 이제 장례의식을 행합니다. 그 역시 사형을 당하죠. 사실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이제 스스로 죽는데,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자, 쭉 넘어가고요. 안티고네까지. 안티고네 이제 자살하고 그러는데, 자, 이건 여러분 읽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오디푸스 왕에서 시작된 오디푸스 집안의 이야기는 클로노스의 오디푸스를 거쳐 폴리네이케스의 매장을 둘러싼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대립, 즉 신의 법을 크레온 왕의 명령보다 우위에 두는 안티고네와 국법을 고집하는 크레온의 갈등을 재현하는 안티고네에 이르러서 이제 완결이 돼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오빠 시신을 이제 매장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뭐냐, 프로이드가 말한 남성이 부친을 증오하고 모친에 대해서 품는 무의식적인 성적 애착, 리비도라고 하죠. 이걸 이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가 이야기해낸 거예요. 이 오디푸스 이야기를 통해서. 오디푸스가 친부를 살해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차지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로부터, 자,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개념. 자, 오디푸스 왕의 영향력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신화는 누구나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존재의 흔적을 지각할 수 있는 강박관념을 부각시키고 있더라. 그러면서 모든 인간에게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뭐냐? 어머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남자아이가 아버지에게 살해 충동을 느끼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자라는 비엔나의 상류 사회는 물론이고, 프루스트가 성장한 프랑스 사회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엄마가 그 수유를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유모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어머니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은 뭐 아주 짧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여신과 같이 빛나는 존재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독차지한 압제자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처치하고 어머니를 차지하고 되는 욕망이 이 아이에게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랬다가는 이제 아버지한테 죽음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다른 이성을 향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그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때 이런 타입을 수용하는 것이 프로이드가 모든 인간의 임무다. 그러니까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된다.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음이 자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이렇게 그런 단순히 성적 욕망과 아버지 살해 충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면서 맺고 극복해야 될 어떤 사회적 관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프로이드는 어쨌든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모든 신경증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인간이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타협하지 못하는 이상 그런 한없는 외로움과 상처에서 증오심을 불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프로이드 제자 칼 융은 또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여자 아이에게도 그와 같은 본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긴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또 잠복기를 지나서 청소년기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아이들을 방황과 범민 속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중2병이죠. 질풍노도의 시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극복하게 된다는 얘기죠. 어머니를 대신해서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콤플렉스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이성관계나 조직생활이 어려움을 겪거나 히스테리나 불안감 등 각종 신경장애에 빠지게 된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그 이론이에요. 프로이드의 이 그 리비도 이론은 부자간의 존재는 미묘한 심리적 갈등 구조에 주목함으로써 오디푸스 왕 그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목함으로써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자신의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런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프로이드는 이제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꿈이 그러니까 무의식의 그 심층에 가라앉아 있는 어떤 것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된다라고 이제 보았던 사람인데, 그 프로이드 견해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논쟁적인 측면이 뭐 지금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든가 우리가 지금 뭐 대강 봤잖아요. 성적 그 욕망, 리비도. 그런데 어쨌든 뭐 그 프로이드는 그 성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철저히 위장하고 은폐하더라도 성적 동기가 뭐 유일한 동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실 프로이드만 믿은 건 아니고요. 그 성적 동기가 인간 생명 속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아무리 철저히 위장하고 은폐하더라도 성적 동기가 유일한 동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은 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프로이드가. 프로이드는 성적 동기가 인간 생명 속에 매우 역동적인 힘이다. 성적 요인이 뭐 노이로제 질환의 주요 요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본능 앞에 인간은 이제 무력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적 욕구는 그대로 방임해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개인의 내면에 갈등 여지가 상당히 많다. 뭐 그래서 이제 에고, 슈퍼 에고, 이드 이런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해서 구분을 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뭐 조금 살펴봤던 것은 결국은 인간의 그 심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새 인물을 이제 중심으로 인간의 심리의 어떤 작용 이런 것들을 같이 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차부터는 또 이제 그 우리가 사고 표현이니까 짧은
그 칼럼들을 좀 읽으면서 또 두루두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 과제물은 그 6주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아직은 그러니까 4주차부터 이제 그 칼럼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과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는 음악을 못 들었죠? 이하이가 부르는 한숨을 듣고 3주 전체 셉을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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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예, 괜찮다는 말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3차시 마치고 3주차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할게.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